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인과 멋진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일이 성공을 거두며 행복이 절정에 다다른 시기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실감하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간다. 가령 건강검진을 받고 큰 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직은 죽을 각오가 서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플라톤은 삶에 대한 미련과 번뇌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넨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우리가 생존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 가짜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의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플라톤의 사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스승이자 서양 철학의 효시인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생각해보기로 하자. 무대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아테네이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다. 시민이 선거나 재판 등 공공의 장으로 나가 자기 의견을 발언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곳에서는 진실이냐 아니냐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나름의 논리로 상대를 압도해야만 했다. 갈수록 변론수를 익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바야흐로 변론술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폴리스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는 자각하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이를 위한 수단과 기술을 획득하고자 열을 올렸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힘입어 돈을 받고 변론수를 가르치는 직업교사 소피스트가 등장해 인기를 누리게 된다. 시민들은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매달렸고 이로 인해 포퓰리즘이 횡행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졌다. 이처럼 개인의 욕망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던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것이다. 소피스트는 이 세상에 절대적 원칙이란 없으며 뛰어난 말솜씨로 백을 흙으로 흙을 백으로 관철시키는 자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변론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데 혈안이 된 타락한 지식인이었다. 소피스트에서 파생한 영어 동사 sophisticate에는 세련되다라는 의미 외에 궤변을 늘어놓다라는 의미도 있다.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말솜씨 뛰어난 유명 인사가 각종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다가 순식간에 정계로 진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백을 흙으로 흙을 백이라고 교묘히 구슬리는 모습은 소피스트와 다를 게 없다. 소크라테스는 포퓰리즘으로 황폐해진 아테네를 바로잡고자 길거리로 나갔다. 그곳에서 맞닥뜨린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며 논쟁을 걸기 시작했다. 소피스트뿐만 아니라 길 가는 군인들을 붙잡고 용기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가 취한 기본 자세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소피아이다.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실을 자각하게끔 도와줬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그냥 사는 것은 오직 생존 본능에 따라 유격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금전력,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출세여 소피스트와 같은 자기과시욕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삶을 뜻한다. 이런 삶에는 결정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단언한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죽음을 끝으로 여기거나 삶을 육체의 유통기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생존만을 탐하는 본능에 역행하며 사는 것이다. 욕망과 쾌락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진실을 추구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영혼이 탁월한 삶인 것이다. 향락에 물든 생활이나 호화로운 생활은 물질적인 행복에 불과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저 숨쉬며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충족시켜도 끝이 없는 가짜 행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코 영혼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잘 사는 것은 영혼을 돌보며 배려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추구해 진실한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영혼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준다. 소크라테스는 물질적 육체적 쾌락이 영혼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육체 밖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영혼의 분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연습하라는 뜻이다. 돈과 지위, 명예, 능수능란한 처세술, 유격을 만족시켜 얻는 쾌락까지. 이들을 얻고자 아무리 자기계발에 힘써도 정작 영혼이 탁월하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덜컥 겁부터 나곤 한다. 왜 그럴까? 삶이 그저 사는 것과 같은 육체적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탁월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은 다름 아닌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최후가 보란듯이 이를 증명한다. 제 몸 건사하기 바쁜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라며 부르짖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의 오류를 거침없이 일깨워준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외려 사람들의 반감을 샀고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적을 만들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네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패전의 원흉으로 지목된 제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장에 끌려가 끝내 사형을 선고받는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히자 크리토는 탈옥을 권유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간수도 감옥 문을 열고 눈 감아주려 했으나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된 철학자들은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있게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네. 이런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독배를 단숨에 들이켜 죽음을 맞이했다.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는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아테네 시민에게 외쳤던 말을 되새기며 수없이 비탄에 빠짐과 동시에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러고는 독자적인 철학을 펼치기 시작한다. 돈과 명예와 명성을 쌓아 올리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은 최대로 향상하는 것을 거의 돌보지 않고 그러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도 주의하지도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당시 소크라테스가 외친 지혜와 진리는 다소 투박한 구상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타락한 소피스트를 아테네에서 일소하고 훗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걸출한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사를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 놓았다. 그로부터 2500년이 흐른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가 정체 상태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기원전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 시민들을 향해 던졌던 최후의 한마디는 현재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철학의 영역으로 손짓해 부르고 있다. 지혜를 사랑했던 현자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텍스트로 여전히 빛을 발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 부분을 가져왔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과 일화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부분 크산티페는 악처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소크라테스에게 소리 지르고 옷을 잡아 뜯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소크라테스가 대꾸도 하지 않자 양동이로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둥이 치더니 이제는 비가 오는군. 하지만 부인인 크산티페에게도 말 못할 고충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석공이란 직업을 물려받았으나 일찌감치 그만두고 날이면 날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소크라테스는 돈벌이와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먹여 살릴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 그러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크산티페가 고생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는 애가 셋이 있는데 당신의 남편이 일도 안 하고 거리로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생각과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책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긴 적이 없다. 그는 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을 만났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에게 자네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강자도 물론 사람이겠지? 라고 물었다. 트라시마코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다. 그럼 강자도 실수를 하겠군. 트라시마코스는 당연히 실수를 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럼 강자의 잘못된 행동도 정의로운 건가? 라며 물었다. 트라시마코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방법을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도 한다. 삼파는 애를 대신 낳지 않는다. 단지 산모의 옆에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질문을 통해 답변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처럼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삼파의 비유에 삼파술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바로 무지의 지, 무지에 대한 자각이다. 무지의 지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모르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한 사람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배움의 필요성과 열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우리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